자, 그럼 지금부터 제3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요. 6.25 전쟁 납북 피해 구제를 위한 전시 납북자법 개정 법률안 통과 전략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발제자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시자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의 김홍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자로는 미국 워싱턴 DC의 변호사이시자 NANK의 대표이신 인지연 변호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3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말이죠. 그 전시 납북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보상을 비롯해서 피해 구제에 관한 그 입법적인 노력은 20대 국회 심재철 의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대, 21대, 22대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납북 피해 진상규명법은 2010년 3월에 제정이 됐고 그 법 제정하기 위해 있어서 2000년대 초부터 이제 노력이 있었죠. 한 8, 9년, 10년 정도 돼서 그런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전후 납북자의 경우에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 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피해 구제, 보상을 비롯한 피해 구제가 먼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전시 납북자의 경우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이제 법안 제출이 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아까 오셔서 우리 축사해 주신 김병기 의원이 법안을 냈고 여당에서는 이제 구자근 의원이 지난 21대에 이어서 이번 22대에도 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 야당에서도 법안을 제출한 것은 김병기 의원이 처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2010년에 전시납북 진상규명법 제정할 때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물론 법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한 것은 그 당시에 당대표도 했던 누구죠? 김무성 의원하고 박선영 의원. 박선영 의원은 그때 자유선진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안을 냈고 당시 야당이 호응해가지고 여야 합의에서 통과됐는데 이 전시납북자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는 이제 보수 정당 내지는 이제 현재 여당만이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당 의원이 일단 법안을 내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러나 이제 법안 통과는 또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더욱이 지금 탄핵 전국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고 또 어쨌든 여야가 외통위를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살얼음하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웅기 변호사님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5분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분 내지 30분.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변호사고요, 직업이.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측면에서 주로 이렇게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소개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요.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위원이세요. 비상임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해서 또 그거 연결해서 또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지금 비상임위원이지만 그 이전에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부의 전후 납북자위원회 심사위원회 거기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분과 위원장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 납북자들이 어떻게 해서
심사를 받고 보상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6.25 납북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시 위원회에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25 납북자 문제도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구제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 전후 납북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종전 선언은 안 됐지만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남북한 체제가 서로 들어서서 각자가 자신의 체제를 발전시키던 시대에 일어난 납북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북한이지만, 그래서 평화 시기에 우리 국민이 북한 당국이나 그 군인들에 의해서 납치가 된 데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전시 납북자보다 먼저 법도 제정이 됐고 보상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시 납북자의 경우에는 6.25 전쟁이라는 전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침략군인 북한군이 남한으로 침략해서 자기네들이 남한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해서 발생한 것이 납북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 납북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가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가해자는 북한인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후 납북자하고 전시 납북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 납북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침략 전쟁을 당했는데 또 거기에 북한군들이 들어와서 납북을 해갔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공권력을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한테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거는 민사적인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가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태도는. 그래서 전후 납북자에 대해서는 보상 입법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시 납북자법에 보상이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래서 전시 납북자법에 우리 납북자 가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뭐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25 납북 피해라는 이 불행한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일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행한 과거사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을 진실 규명을 하고 거기에 책임 있는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상을 하는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을 시키는 방법이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국민들을 살해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혔던 그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진실 규명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 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으니까 국가가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주세요라고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국가에 대해서 자기네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한 단체, 입김이 센 단체 그런 사건부터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고 입법이 돼서 보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개별 사건 위주로 법들이 제정이 돼서 뭐 거창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마산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개별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및 보상 입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2001년도, 2005년도 정도죠. 그때에 일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성립이 되면서 자 일제시대 때를 비롯해서 그때의 항일 독립운동, 그 다음에 해방 전후 시기, 6.25 전쟁 시기, 그 다음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불법을 저질렀을 때 국가가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법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법이고 그 1기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못한 것이 많다고 해서 20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이렇게 해서 법이 다시 제정이 돼서 2021년인가 그렇게 설치가 돼서 지금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시대적인 그런 기간을 다 합쳐서 어떤 형식이든지 국가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준 그런 과거사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보상이 들어가는 입법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북한 정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상해를 당하든지 생방불명이 되든지 납치를 당하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기관이 공권력이 개입이 돼서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진실 규명을 하고 국가배상법의 틀 안에서 가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국가에 대해서 배보상 소송을 하면은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북한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 정부의 불법을 저지른 북한 정부에 네가 책임이 있으니까 배상을 해라.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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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배보상도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사 그 불법 행위 책임의 체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래야 되느냐? 6.25 납북 피해자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가족회 회원들처럼 이런 경우에 6.25 전쟁에서 납북을 당한 것이 꼭 북한 정부의 책임이었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납북으로 인한 피해가 납북된 것만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통에 납치가 됐지만은, 자,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국력을 기르고 국방을 튼튼히 했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겠죠. 그런 책임 하나. 그 다음에 납북이 되면은 납북된 사람은 북한에 가서 가진 고생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진실은 다 모르지만은 납북이 됐더라도 또 북한에 가서 잘 보여가지고 또 뭐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납북된 이후에 그 납북자들의 생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 납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남한에 남아있던 여러분들처럼 가족들, 친족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당했잖아요. 많은 고초를 당했잖아요. 그죠? 자, 내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이 북한에 납북이 됐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정부는 저 사람이 납북이 됐는지 월북을 했는지 그게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시했어요. 가족들 감시 당한 분들 여기 계시죠? 예? 예, 연좌제에 의한 피해를 봤어요. 자, 그 연좌제에 의한 피해는 북한 당국이 저지른 범죄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가한 불법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납북 피해라는 것이 단순한 납북의 문제가 아니라 납북 플러스 납북된 이후에 여기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당한 고초, 이거를 전체적으로 6.25 전쟁 납북 피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당한 연좌제 피해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해자인 거잖아요. 책임의 주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통이지만 적국에 납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국가는 자신의 국민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납치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생안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휴전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만족을 하십니까?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서의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국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바뀌는 겁니다. 바꿔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고 이게 단순히 북한 정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납치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한 것들이 많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는 스탠스를 취해야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국가 배상이든지 배보상을 요청을 하고 그런 법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6.25 전쟁 납북 피해 구제를 위한 납북자법을 개정을 해서 보상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저기 계신 분이 이거를
통일부 외교부가 협의를 해서 먼저 보상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뒤처리를 국가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거는 정부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자 국가는 돈을 1원 한 푼이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1원 한 푼이라도 법률에 근거 없이 쓰면은 국가 공무원이 배임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납북자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가족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주라는 입법을 빨리 해라. 그래서 이 법에 보상에 대한 근거를 집어넣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요구인 겁니다. 그죠? 맞죠? 네. 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다, 입법을 빨리 해라 이런 권고 결정이 나와도 결국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줘야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쓸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게 최후의 우리의 요구 조건인 것이죠. 뭐 그동안에 이 보상 규정의 입법을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뭐 연혁이나 각 국회 회기마다 제한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 우리 또 이성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망이나 상해에 그 중대한 피해가 납치보다는 더 중대한 피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이랬던 분들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해주는 입법이 아직까지 없는데 왜 전시납북은 피해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납북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전쟁통에 내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가 총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돌아가셨고 원통하지만은 매년 꼬박꼬박 제사 지내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더 이상 어떤 피해는 없단 말이에요. 총 맞고 죽은 사람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자, 네 가족이 북한에 가 있으니까 우리 뭐 연좌제 피해를 당했는데 총 맞고 죽었는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접촉을 할 거예요. 연좌제를 적용을 해서 감시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망, 상해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6.25 당시에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그냥 마음속에 묻고 그냥 제사 열심히 지내고 그런 걸로 이제 더 이상의 피해는 없는데, 납북 피해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일단 그때 납북이 되면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고, 그죠? 모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가족 간의 생사도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결합권, 연락권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의 침해인 겁니다. 그 기본권의 침해를 70년 동안 받아왔어요. 우리 가족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내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가 북한으로 납북됐다는 걸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자, 그 사람의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간첩으로 넘어와서 접촉을 할까 봐 항상 감시를 하고 연좌제를 적용하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 피해가 언제 끝났어요? 80년도 그때쯤에 끝났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그런 가해 행위가 침해가 계속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감시행위, 연자제라는 그런 감시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거고, 그 6.25 전쟁통에 총 맞고 죽은 사람 이거하고 그 피해의 고통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차라리 사망한 것보다가 납북당한 것이 가족들의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것이 있고,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 이 문제는 자, 지금 당장은 뭐 이 납북 피해자들이 6.25 당시나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통계를 낸 것을 보면은 뭐 9만 몇 명, 거의 10만 명 가까운 그런 피해자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분들 뭐 가족이 이거를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뭐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 불확실한 피해자를 다 포함해서 지금 당장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피해 보상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난번에 전시납북자법 그 위원회에서 납북자로 결정한 우선 4,777명에 대해서라도 다른 국가에 의한 피해자들과 형평에 맞게 일정 부분 피해 위로금을 1인당 뭐 몇천만 원, 뭐 아까 4.3에서는 1인당 9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전후 납북자법은 최대가 1인당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고 그 일제 강제 동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천만 원. 자, 그 범위 내에서 전후 납북자 6.25 전시 납북자 피해자의 경우도 1인당 몇천만 원 해서 일시금으로 피해 위로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본인이 지금 납북당했던 본인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6.25 당시에 납북 뭐 한 15살 이상 정도의 납북이 됐다고 하더라도, 15살에 납북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그 정도 되니까 살아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본인이 돌아오는 경우를 예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법에서 그 부분은 따로 독자적으로 뭐 규정을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그냥 국군 포로가 생활했을 때나 아니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 들어왔을 때 그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을 준용을 하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남은 가족들, 자, 그동안 연자제 피해도 당하고 해서 연자제 피해가 중에 가장 심한 게 뭔가 하면은 취업 제한, 승진 제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화위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자,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의료 지원금, 그 다음에 생활 지원금 요 정도는 최소한 법에서 규정을 해서 넣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그런 우리의 요구 조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이제 여기 남은 가족들, 이 억울하게 당한 이 피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아서 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억울한 점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하시고, 아까 어느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은 지금은 그런 기회가 좀 없으니까 저거를 자기 수기를 써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쓰자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납북자 가족 단체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형편이 되면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 개정법에 피해자 단체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불행한 과거사로 인해서 진실 규명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전후 납북자도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 규명 신청을 한 것이 있고 진실 규명 결정이 나온 것들이 아까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한 220여 건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 규명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피해 구제를 못 받는 배보상을 못 받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 하면은 우리 6.25 전쟁 납북자들하고 6.25 당시에 인민군이 내려와서 학살한 것, 그 다음에 인민군은 아니지만 남한 내에서 활동했던 빨치산 지방 좌익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군경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학살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북한 인민군에 의한 피해나 그 다음에 빨치산 지방 좌익에 의한 피해 그리고 우리 전쟁 납북자들 요 피해 요것만 지금 배상을 못 받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상을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 가해 행위에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납북 피해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그냥 납북만 당한 게 아니라 납북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가족 간에 연락을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연좌제 피해를 당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라. 자, 이 입장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납북된 사람들의 희생, 그런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그로 인해서 그 과거의 희생자들의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발전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했던 유가족 여러분들한테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보상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인지연 변호사께서 토론해 주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NANK 대표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입니다. NANK라고 약칭을 썼는데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을 위한 모임 NANK입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한 또 우리의 이 상황을 너무 아프게 찌르는 한마디 말로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영국 정치인 글래드스턴이 한 말인데 피해 구제의 첫 원칙은 그 미 국무장관 헐 장관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신속입니다. 신속. 근데 지금 해방 80년, 6.25 전쟁 발발 75년, 그리고 2025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김웅기 변호사님의 발제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 규범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적 측면에 대해서 깊고도 세심한 통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전시 납북자에 대한 보상을 회피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우리가 가해 당사자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할 수 있는 이 연좌제로 인해서 전시 납북자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입었던 피해라는 이런 보상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깊은 고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 동의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본 토론자가 생각하는 발제문의 핵심 요지를 잠시 한번 환기시켜 드려보자면 첫 번째 논의의 전제로서 전시 납북자, 그 유족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배경으로 전시 납북의 경우 과거사 정리법의 진실 규명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위법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전시 납북자의 보상 규정 결의 원인으로서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라는 것, 사망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국가의 재정적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첫 번째, 사법부의 국가 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발표자가 발제문 이하에서 밝힌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중요한 사항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전시 납북 피해의 경우 납북된 이들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후 남겨진 가족 등이 부담해야 했던 피해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 이 경우 이를 방치하거나 전시 납북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와 고통을 부여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라는 동의를 드리고요.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집중해서 국가 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재정 부담이라는 명분의 허위성을 공략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발제문에서와 같이 규범적 의미에서 재정 부담이라는 명분은 반대, 우리 전시 납북자에 대한 보상 반대 근거가 될 수 없음에 동의하며 이미 많은 특별법에 의해서 위법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반국가단체의 위법한 침해 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라는 명분으로 반대가 강하다는 측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의문을 던져주며 사회 홍보를 진행할 필요도 있고요. 최근 법원이 월남전 베트남 민간인 학살, 베트남 국적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조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현실 속에서 왜 반국가 단체 북한에 의한 전시 납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항상 배제되었어야 했는지 일반인의 상식에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포인트 개정에서 유의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납북법에 대해 배상 및 보상 규정에 대한 신설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타의 행정기구의 설치 등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단, 보상의 범위를 최소로 함에 있어서는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법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나 신설이 있게 된다면 한동안 이를 다시 보충 강화하는 개정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균형의 문제로 가는데요. 단기의 성과와 이상 그리고 타 특별법과의 균형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가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를 해태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등 가족 포함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식한다면 이를 위로금의 한도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후납북자법의 기준과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미국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국가가 전쟁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 사례로 미국 정부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 대해 진행한 제도적 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태인 홀로코스트 지원은 전쟁 중에 군사적 지원보다는 전후에 이민, 인도적 지원, 교육 및 기념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 삶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1979년부터는 미국 정부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재정적 보상을 위한 법을 통해 독일 정부와 협상해 생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는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방 80년, 6.25 전쟁 75년입니다. 30년도 아니고 75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시 납북자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고 회피해온 세월이 너무 심각하게 긴 것이 아닌가. 뭐 경제적 측면, 뭐 재정적 부담 이런 것은 그야말로 변명이라고 내놓기에도 너무나 빈약하고 그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긴 세월 동안 가해 당사자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취업 제한이나 승진 제한이라는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근본적 권리 침해를 당해오신 이 전시 납북자 가족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 공감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3세션의 발제 토론이 끝났고요. 이제 그 남은 시간을 이제 피로에 들어가거든요. 이어서 이제 원래는 5시부터 5시 반까지 종합 토론이거든요. 이거를 끊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5시 한 20분 정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이 있는데 각자가 그냥 죄송합니다. 각자가 자율적으로 화장실 가거나 좀 휴식하실 분은 휴식하시고 계속해서 5시 20분까지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손을 들어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상당 부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질문 아까 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제가 그 아까 질문한 거에서 우리 그 김은기 변호사께서도 답변을 했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과거사 문제는 있잖아요. 이른바 진보 진영 혹은 뭐 좌파라고 할 수도 있고 진보 진영에 제기한 의제입니다. 인권 단체들이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소위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문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분들이 과거사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까 2005년에 유엔 가이드라인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우파의 의제가 아닙니다. 과거사 청산 문제는 원래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30개의 과거사법, 각가의 과거사법에 우파 진영과 관련된 거는 4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미 다 언급이 됐어요. 6.25 전쟁 남북 진상규명법. 북한이 일으킨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전후납북자법. 그것도 북한입니다.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은 그 사람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북파공작원을 하거나 그걸 위해서 교육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6.25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실미도라든가 뭐 이런 거 70년대 초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북송 저지 특수임무수행자 그건 경찰이 이런 요원들이 한 거. 그 외에는 전부 뭐 삼천교육대 뭐 거창 양민 학살 무슨 누구니 미군이 했건 뭐 대한민국 군경에 전부 거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단체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 법이 제정된 게 아니죠. 다 운동하고 국회 가서 말이죠. 법 제정해라. 특히 진보 좌파 진영이 집권했을 때 뭔가 좀 자기들의 주장을 또 하면은 받아들여요. 우파 정부에서 집권했을 때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언론에서 잠깐 반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지금 아까 6.25 전쟁의 피살자 유족회에도 뭐 일부 몇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는 뭐 얘기를 해도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이게 전쟁 시기 특수상황에서 죽었는데 그런 거 보상한 사례가 있냐. 근데 사실은 그 6.25 전쟁이나 또 이 과거 1차 세계, 2차 세계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보면 승전국과 패전국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패전국들이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영토를 할양하든지 자기 돈이 없으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영토를 할양해요. 그럼 그거 갖고 피해자, 피살자 혹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살상을 그 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거죠.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되는 것이 뭐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청구권 자금 어느 정도 타결이 됐는데 그때 제대로 보상 받은 사람도 일부 있지만 안 되니까 지금 2005년대도 노무현 정부에서 또 뭐 보상 입법을 해가지고 주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2017년에 대법원 판결 나와가지고 또 뭐 일본에 대해서 또 추가를 계속 그 과거 청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 누가 쉽게 얘기하면은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 일본에 우파 진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국토통일원이 생기면 통일부가 생기면서 물론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이 6.25 분단 피해자 중에 누구에게 제일 관심을 가졌냐면 전시납북자가 아니고 이산가족에 대해 관심. 왜 이산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숫자가 일단 1천만 이산가족에다가 내려온 사람이 540만 명입니다. 그래서 1천만이란 말을 북한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 얘기. 그리고 정치적으로 표를 계산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냐면 전후납북자나 전시납북 피해자는 그 당시엔 정확하게 인원도 알려져 있지 않고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4개 법안 중에 저는 이미일 이사장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진상규명법이라도 제정해요. 여기까지 온 거지. 그분이 없었으면요, 그냥 NGO들이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그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법이 제정이 되고 그 노력이 그 후과가 전후납북자법의 보상에 더 먼저 실시되는 그런 영향을 줬다. 나비 효과 비슷하게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피해자 가족이 직접 나서야 되고 정부에 가서도 얘기해야 되고 국회에 가서도 계속 물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아까 그 피살 전시행지 피살자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전후에 53명 휴전되면서 우리가 국가가 초토화돼서 전후 복구사 북한도 하지만 우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에 원조받는 상황에서 그 피살자들에 대한 뭐 명예 회복이든 보상은 꿈도 못 꾸는 시절이었고 그냥 어느 순간 그게 잊혀진 거예요. 원래 당위적으로 얘기하면 거기도 건드려야 되는데 하나 인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이승만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기한 게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부가 보상을 했어요. 38선 이남, 개성 인항의 지역에 대해서 전쟁을 어쨌든 잘못해서 대한민국이 38선 이남의 지역 휴전선 38선에서 군사분계선으로 바뀌면서 개성 이하의 38 이남 지역을 뺏겼잖아요. 북한에. 그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가서 막 얘기해가지고
보상하라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줬어요. 그 법이 제가 이 근거를 찾아보려 했더니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거 한 것이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저기 동부 해안은 38소 이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등기 상태가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래서 인후 보정해가지고 그 등기 복구 등기를 했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뭐 고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런 물적인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취해졌는데 인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안 해요. 그럼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과거사 피해 보상은 광주민주화운동 빼놓고는 다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먹고 살게 되고 뭐 2만 몇천 불, 3만 불 넘어가면서 이제 와서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 될 때 보상까지 들어갔으면 그 법 자체가 2010년 제정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 김병기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나와서 법안까지 내놓는 거는 시간을 굉장히 시기가 늦었고 불만스러울지라도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의 제가 질문드린 핵심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네. 제가 질문한 핵심은 뭐냐? 75년 된 이 국가적인 사건이 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한 것이고 그 결과는요. 예, 보상입법이 그에 제정되지 대한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상입법.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그에 대한 제 개인적인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네. 이거는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가 통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어떤 그 발제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통일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를 깨닫고 그분들이 나서면은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률적인 어떤 네.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면 국회에 찾아가서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을 하고 또 협조를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7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네네, 그 저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10살 때 네네. 6.25를 겪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85세예요. 75년 동안 국가가 뭐 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네네. 그 질문을 말씀은 드는 제가 거예요. 답변할 게 아니라 정부에다 예. 요구하셔야 되고.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겁니다. 정부가 예. 나서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무원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국회가 입법을 해줘야지 요새는 70년대, 80년대 세상이 다릅니다. 이 법이 있어야 정부가 그에 따라서 재정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법이 필요하면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죠. 국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국회가 제왕적인 상권 분립이 정부가 아니에요. 아닙니까? 상권 분립. 예,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네네. 국회에 그 찾아가서 정도만 이제 일단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요. 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이거는 70년대 80년대처럼 행정부 우위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회가 더 위에 있어요. 요새 제왕적 국회란 말, 입법 독재란 말 하시잖아요. 국회가 위에 있다는 말씀은 그 어폐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가 국회가 그러니까 위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하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끊겠고요. 또 다른 교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회가 위에 있다고. 자, 국회가 국가의 최고 기관입니까? 네네. 아니잖아요. 네네. 아마 우리 그 피해자분들 중에 제일 어릴 겁니다.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는 참 오면은 눈물만 나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나서 말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나이 이제 75이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참여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먼저 아까 이 변호사님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무례하게 이렇게 뛰어드는 거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요한 우리의 소원, 희망사항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항도 충분히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는 이제 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조금 속도감 있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거고, 또 이 앞에서 성각자처럼 이렇게 일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일은 좀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좌와 우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져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소위 얘기하는 옛날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전투 세부 규칙을 짭니다. 전쟁하기 전에. 그러듯이 우리도 절차상의 그런 시나리오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앞에 아까부터 저기 안경 끼신 우리 선생님 저기 제가 기회를 못 드렸는데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시간이 다 지나서 아니 아직 시간 20분 아니, 시간 남았습니다. 우선 패널로 참석하신 뭐 변호사님이나 교수님들 감사하고 특히 최성호 교수께는 특별히 감사합니다. 저도 대의원으로 지금은 현재 이성희 이사장님 계시지만 이미일 이사장을 때 한 15년 접선 참여를 했는데 여기 늦게들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도 귀중하지만 그 전에 그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공과를 떠나서 제 경험상으로서는 현재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주관 부서인 통일부가 무관심한 건 사실입니다. 2023년 5월달에 유엔 보고서에 그때 할 때 뭔가 OCI 그룹에서 한 게 있었죠. COA. 그때 통일부에서 뭐 했는가 하면은 6.25 전쟁 낙부자의 그 숫자를 518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님 들고 저도 막 나서서 야단을 치고 했지만은 어떻게 우리 뭡니까 10만 숫자인데 어떻게 518명이냐. 그때 미국의 영사관이 있었고 일본의 대사 뭡니까 대리도 와서 매구미 해가지고 전부 지원해 주더라고요. 6.25 전쟁 낙북자가 518명이 맞다 이거예요. 미국 영사도 그래서 그랬어요. 그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막 대들었어요. 어디 우리 10만 명 있는데 무슨 518명이냐. 그러더니 거기 뭐 전후 낙북자라고 나중에 하는 사람이 최 무슨 사람이 있더군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518명이 맞다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무사히 돼가지고 그 따졌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518명이 맞느냐. 어떻게 6.25 전쟁 낙북자의 숫자가 518명. 답변은 못 하더라고요. 그게 규명이 안 됐어요. 그때 그 연구관도 있고 내가 뭡니까 그 명함도 해가지고 다시 리콜을 받으려고 저한테 저는 안 받아요. 그러니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여기 뭡니까 교수님이나 변호사님들 말씀 전해 주시는데 실무소에서는 아나무인해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로요. 문재인 정권 때 공무원 숫자가 15만 3천 명입니다. 거기에 1년 비용이 7조에 7조. 거기서 10%만 해도 한 6천억 정도 뛰는 거는 간단해요. 지금도 저 구청 가보면요. 무슨 뭐 임대 3법이라 해가지고 주택가에 뭐 임대팀이라는 게 생겼어요. 임대팀이 한 20명이 앉았어. 뭐나 가봤더니 여기 컴퓨터 해가지고 주식하고 있어 주식. 내가 임대를 가면 어서 오시라고 여러 명이 쫓아와서 빨리 해도 돼. 이게 정부가 우리가 나서라도 거기 나서 기재부 가서 한번 감사해보자.
그러면 공무원 한 10,000명 정도 줄이면 간단해요. 10,000명 줄이면 그냥 이거 보상금 나와요. 아니 안 그 저기 그렇습니까? 하나의 그래서 사례를 갖고 일반화시키지는 마시고요. 실상이니까는 아니 10,000명만 줄이면 5천억 그냥 나와요. 안 그래요? 아까 김 변호사님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난 거기에 반대는 사항이 뭐냐면 왜 종전도 안 됐는데 전후 전시가 구분돼요. 이게 종전이 돼야 국가 간에 배보상이 있는 거지. 어떻게 전후도 가해자가 김일성인데 거기는 왜 해줬느냐. 이미 지나갔으니까 난 찬성해요. 그거마저 안 됐으면 이제 그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전시에 이제 납북자 4,777명. 아까 뭡니까? 황교안 대통령 당시 대행. 그다음에 뭡니까? 인권위원회에서는 200 뭐 몇십 명 나오면 됐잖아요. 이제 또 더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교수님이나 변호사님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 움직여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이사님들을 많이 수고하셔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대의원의 이사님들 나서서 우리도 TF팀 해서 가라고 그러면 가야죠. 방법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저기 말이죠. 제가 그냥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냥 뭐 발표 토론자도 아닌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가 6년 6개월 활동하면서 이제 납북 뭐라 그럴까 백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납북 피해 보고서를 내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를 완료하는 게 사실은 2017년 5월입니다. 4월 말에 우리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한테 보냈어요. 탄핵 때문에 이 보고서를 제대로 배포되지 못할 거와 전전긍긍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널리 알리지 못했어요. 그게 뼈아픈 겁니다. 지금도 뭐 탄핵 경국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 전시납북자 문제에서 한 18페이지 내가지고 조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의 교수들, 지식인들도 그걸 잘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 피해 가족이고 사실 딴 데는 잘 몰라요. 통일부는 통일부 공무원들이고 그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이후에 햇볕 정책하면서 매 정권마다 납북자 문제, 전시 전후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계속 기울였습니까?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쪽에 쏠리거나 화해 협력 우선 정책을 핀 때가 많았잖아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해요. 보수 우파 정부도요. 이산가족이나 뭐 납북자 거론하지만 다 남북 회담하고 뭐 협력하고 북한하고 뭐 하는 거를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짜 인권이나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만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잘못했다고 100% 몰아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균형을 갖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좀 시간은 더디고 75년이 아까 지나서 아까 저 어르신도 굉장히 지금 정부를 타박하고 막 그러는데 이산가족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비전학 장교수 보냈잖아요. 그 열받아 갖고 이 단체가 다시 40몇 년 만에 다시 재조직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상규명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의 이 흐름이 다 순리에 맞게 가서 늦었지만이라도 지금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냐면 4,777명부터 일단은 먼저 보상을 받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져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그 패널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오늘 공감한 부분도 있고 참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느꼈습니다. 우선 김웅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법을 개정해야 된다, 국회 통과를 해야 된다. 그 논리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반드시 그 원칙이 있어야 뭐 일이 진행되니까요. 두 번째, 최성호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통일부 공무원이 나와 계십니다. 원래 차관이나 장관 그 부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참석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이 진보 그 정당의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저기에 그 적극적으로 해서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이 입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최성호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그 고무적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가족 협의회에서 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산 지원을 통일부에서 좀 받아가지고 그 적극적인 활동을 할 시기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 저쪽에 그 여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홀로코스트 그 제도도 참 공감적인 그 제도라고 보고 그 입법 추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고 오늘 아까 발표하실 때 김은규 변호사님이 그걸 많이 다루지 않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김병기 의원안하고 지금 부작은 의원안 있잖아요. 근데 김병기 의원안의 경우에는 피해 위로금 지급이 있어요. 그거는 뭐 최소치고 그거는 뭐 어느 다른 과거사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저 뭐냐면은 이 가족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그 근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것이 되기만 하면은 이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사실 이런 선례가 없습니다. 만약 이거를 저는 이 조항은 예산 당국에서 100% 결사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많은 이 뭐라 그럴까 이 과거사 관련해 갖고 보상이든 뭐 지원하고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운영비 주는 걸 하나 풀어버리면 다른 단체들이 이 선례를 내갖고 여기 우리도 해달라 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보물 터듯이 이렇게 돼가서 예산 부담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절대로 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조항이 들어간 거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구자근 의원 안에서는 의료지원금이 있죠. 생활지원금은 의료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은 아까 여순 사건이나 그 진상규명이나 지수사삼 사건 위원회에는 있는데 그 구자근 의원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지금 그래서 이 피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2개 정도로 절충해서 일단은 시작하고 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4,777명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어떤 보상이든 지원을 지금 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납북자 가족단체나 연구단체에 대해서 어떤 지원의 근거. 지금 가족회의는 1년에 1억인데 사실은 이건 피해 가족단체고 이해관계자 그룹이고 아까 10년, 20년 후에는 이 가족단체가 유지 존속될 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는데 그럴지라도 나중에는 교육도 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교육해야 되잖아요. 납북자 교육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해서 1년에 뭐 5천이 됐든 뭐 몇천이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한 3가지 정도를 해서 절충을 해서 빨리 금년 상반기나 금년에 입법이 통과되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발표한 적이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이 지금 뭐 1, 2, 3 분과에서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 그냥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한 7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잠깐 이제 좀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 마이크를 이성희 이사장님이나 제 의견에 대해서 김은기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거를 한 2분 정도만 잠깐 얘기하시죠. 아니 지금 제가 사회자로서 네네 하세요. 지금 현재 법상에 명예회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라는 쉬운 것부터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죠. 비에 하나를 세워놓더라도 후손들이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거. 북한의 요구를 어쩌든 간에 선언적으로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걸 최우선 한번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저희가 그 상징적으로 미아리 고개 그 공원에 추모비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통일부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상징적인 그 전시 납북자들의 그런 그 뭐 추모비가 되겠죠. 그런 곳을 이제 미아리 고개로 정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 납북자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기념관에 우리 그 인정받은 4,777명의 그 명패라든지 그런 그분들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뭐 전적인 가족 원상 회복은 안 되지만 그 명예가 그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거는 저희들이 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념관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후에 더 후손들이 어떻게 그 기념관을 더 유지하고 이어져 가야 갈지 그런 거는 이제 쭉 차츰 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런 기획도 해보고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김병기 의원이 법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가족회가 존속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족회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그런 거를 좀 조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께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 빼고 그 들어가야 할 그런 사항들 빼고 가족회가 존속될 수 있는 운영 관리에 관한 조항하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 위로금 그런 거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넣고 전면적인 개편을 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될 때 법률안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 통과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하나 통과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통과되는 그런 그 점차적인 전략을 저희가 세워서 그래서 우선은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만 우선 통과되는 거를 저희가 바라서 이제 그런 법률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통과가 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죠. 여러분들 많이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안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성호 교수님께서 저희 2023년부터 저희 그 전시납북자 개정법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냥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전체 이 세미나 계획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지 또 그 발표자들, 토론자들 섭외하는 문제 전부 다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족회에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발제자 또 토론자 또 사회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가족회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아니, 네. 거기까지 하고 이제 김우미 변호사한테 한 2,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부분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가족회 운영비 지원은 아까 우리 재성호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국가기관하고 NGO하고 참 구분이 되는 게 국가기관은 국가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NGO라는 거는 우리 유교 납북 그 가족회도 일종의 NGO인데 NGO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잖아요. 비정부 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부 기구가 정부에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논리 모순인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정부 기구에서 하는 활동이 결국은 현대 사회에 와서는 국가 사무를
수행을 하면서 국가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일정 부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은 절대로 국가는 그거를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고 필요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소관 부처가 하는 그런 대외적인 사업 중에서 민간 업체, 민간 NGO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면 수행을 하면서 곁다리로 우리 가족회가 거기에서 활동할 여지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그 우리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그 종료하면서 아까 진상 보고서 백서를 냈잖아요. 그때 어떤 사실을 지적했냐면은 아까 그 납북자 가족 연구 문제 관련했는데 박정희 정부 시절에 나왔던 그때는 국정교과서였어요. 거기 그때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6.25 전쟁 납북에 관한 언급이 있고 그 피해 규모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전두환부터 정부부터 지금까지는 학교 교과서에 전시 납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 마지막에 권고 사항을 할 때 앞으로 이거를 널리 알리고, 근데 알릴 수가 없었죠. 아까 탄핵 정국이라서. 그리고 교육도 하고, 이거 홍보도 하고, 이거를 권고를 했어요. 정부와 시민사회, 언론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납북자 연구단체나 또 교육 활동하는 데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 지금 북한 인권 교육은 뭐 어디서 하는 납북자 교육에 대해서 12주든 8주든 뭐 교육하는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통일부에도 요구 그런 사업을 또 가족회에서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미나 장시간 여러분들 4시간 20분 동안 여기 앉아 계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그래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 박수를 치시고 오늘 이 모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